2023년 보고서인데요. 세계 1위 펀드 운용사죠. 블랙록이 보고서를 냈는데요. 4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자산 배분하는 주식과 채권 비율중 뭐 6대4, 7대3이라고 네. 포트폴리오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게 달라질 것 같다는 얘기. 그다음에 신냉정과 관련돼서 각국이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들.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질고 이거는 정부가 돈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달라질 거다. 그다음에 역시 고령화에는 비용이 들어가죠. 그 뭐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까요. 이게 세계적으로 진행될까 조금 궁금하기는 한데요. 이제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두 번째 얘기부터 네. 한번 해볼게요. 신냉전이다. 그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 블랙록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처음 딱 떠오르는 거는 무기 산업인가? 에너지 산업인가? 뭐 에너지도 있습니다만은 네.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어떤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스토리텔링적으로 말씀드리면 팬데믹이 터지면서 글로벌 밸류 체인이 굉장히 무력화되고 네. 각 나라가 생각했을 때 너무 우리한테 불리하다는 걸 현실로 느끼면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중국이 멈추면 우리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쓸 것도 없어지는구나. 특히 중국이 멈추면 한국의 현대차가 자동차 자체를 완성을 못하는 그 현대차도 쉬는 네, 그런 그랬었죠. 상황들. 예. 그렇죠. 그게 이제 팬데믹 상황이었는데 그 시기를 지나면서 그 전에 미중 패권 전쟁의 흐름을 팬데믹을 이용해서 스토리텔링이니까 그림을 만든 거죠. 이제 이전의 밸류 체인을 벗어나야 한다. 바꿔야 한다. 재편이란 거. 그래서 저는 그 밸류 체인 재편이란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재편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옛날 없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있던 거를 이렇게 찢어서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도 중국과 대만과 한국에 있던 반도체 생산 시설이 올곧이 그대로 생기도록 중국이 중심으로 가져갔던 전기차 생산 시설이 미국에도 그대로 만들어지도록 심지어는 바이오 관련해서도 모든 바이오 기술조차도 원래는 인도와 한국에게 CDMO라 그래서 생산을 엄청나게 위탁했던 미국이 함부로 생산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면서 중국이 바이오 기술을 전혀 터치해서 제조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미국의 그런 것들에 대한 생산시설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다 밸류체인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물건들이나 부품들은 어디서 생산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최적화죠. 그 물건을 만들기에 가장 인건비와 모든 것이 최적화되어 있는 데서 만들어서 물류적으로 최적화된 곳에 모여서 조립되고 이게 운반되는 그런 구조였다면 지금은 그런 생산성이나 효율성 논리를 부인하고 그게 아니라 미국에 다 있어야 한다. 이런 논리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최고로 싸게 최고로 적은 단가로 만들 수 있었던 거를 미국에서 하려니 단가가 올라가고 원가가 올라가고 안 되는 게 생기는 거죠. 강제로 그래서 파워를 사용해서 거기다 만들어 들어와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세금 혜택 그다음에 국방수권법 같은 것까지 사용을 해서 미국에다 만들어내니 이게 얼마나 비효율이냐는 거죠. 이 비효율이 만들어내는 이중적인 성장. 왜 이중적이라고 그러니까 중복적인 성장이냐면 한국에도 반도체 공장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똑같이 또 하나 만들어야 돼. 중국에도 있는데 미국에도 만들어야 돼. 유럽에도 있는데 미국에도 만들어야 돼. 유럽에도 또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했는데 반도체 장비, 소부장 시간차를 두고 뒤에 올라가겠지만 나중에 보면 장비는 여기저기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텔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시간차를 둬서 먼저 올라가지 않을 뿐이지 미국에다 유럽에다 다 똑같은 체인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중복 투자. 과잉 투자입니다, 사실은. 그 중복 과잉이 일어나는 2년에서 3년 동안은 호황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들을 때는 비합리적인 것 같지만 각 국의 이해관계를 위해서는 그렇게 질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뭐 호황이 일어나긴 하겠네요. 그렇죠. 왜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유럽에 있는 유로존에 있는 전통적인 세계 중립 국가가 나토 바로 가입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방위비를요. GDP 2%를 지금까지 과거에 소련이 무너지고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이 이후 몇십 년 동안 거의 20년 이상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니까 20년 이상 동안 쓰지 않았던 방위비. 이거 로코프 교수는 뭐라고 말하냐면 피스 디비든 평화 배당이라고 부를 정도. 무슨 말이냐면 냉전이 아니기 때문에 국방비에 쓸 돈을 각 나라가 복지비에 썼다는 거예요. 왜? 전쟁 안 해도 되니까.
진짜로 심각하게 그랬다는 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러시아가 전쟁 일으키고 나니까 모두가 바닥을 보는 거예요. 유럽의 나라들이. 그래서 독일이 바로 선언하죠. GDP의 2% 이상 방위비 쓰겠다. 이제는 우리도 폴란드가 막 한국 무기 막 수입하지 않습니까? 네. 붙어 있으니까. 네. 이게 과거의 그 피스 디비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평화 배당이 이젠 더 이상 없다. 그러니까 복지비로 갈 돈이 방위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현상들을 바로 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각국 정부는 효율보다는 생존을 위해서 써야 하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똑같은 그런 밸류체인들이 사방에 생길 가능성이 생겼고 이게 과당 중복 투자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그 중에서 메이저를 들고 있는 회사라면 메이저 기술을 갖고 있는 데면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요. 지금은 자기네가 어딘가 싼 데 가서 베트남이나 중국 가서 만들어 가지고 그냥 한 번에 풀리는 거였다면 지금은 미국과 유럽과 러시아와 다 팔 수 있는 물론 막혔겠지만 네. 그런 식으로 돼 있고 러시아와 중국과 이란과 이런 데들이 블록화되면서 얘들이 이제 더 이상은 다른 쪽 논리에 의해서 굴복하는 일은 없죠. 예를 들어서 원유가를 이제 관리받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 예전에는 오펙이 뭐라고 튕기면 러시아가 버틸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중국이 사죠? 이란이 사죠? 지금 그 양상 아닙니까? 이게 앞으로 신냉전 시대로 들어가면은 과거하고는 다른 가격 개념. 옛날에는 가격이 조절됐었죠. 오펙에 의해서 유가가 조절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조절되지 않는 거죠. 왜? 러시아가 버틸 수 있으니까.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유가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 전체적으로 이게 전부 전 세계에 물가에 영향을 줄 거라는 거죠. 2000년부터 2020년까지를 그레이트 모더레이션이라 그래서 대안정기라고 부르는데 이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저물가예요.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하십니까? 레이건 막 이렇게 있을 때 미국의 신경제란 말이 뉴 이코노미. 이제는 성장은 하되 물가는 낮은 시대가 왔다. 이게 뉴 이코노미 이론인데 대처 그다음에 레이거노믹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때는 자기네들이 엄청난 거를 만들어낸 줄 알았지만 그 근간에는 결국 나중에 보니까 중국이 있었어요. 중국이 자유무역 체제에 합류를 하면서 이건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였죠.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에게 기술을 넣어줄 수밖에 없었고 중국을 이 체제에 편입시킬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14억 인구가 들어와 버리니까 전 세계의 물건을 아주 낮은 노동력을 갖고 만들어서 제껴버리다 보니 값이 뚝뚝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노동비가 싸다는 얘기는 물건값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돼버렸던 거죠. 그래서 20년간의 호황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조절이 안 돼요. 왜? 뭐 당연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교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레이트 리버설이라는 말하는 그 찰스 구타트는 중국이 늙어서 이제 안 된다. 아, 네. 싼 노동력 안 나온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이런 신냉전 논리에 의해서 블록화에 의해서도 싼 물건은 이제 공통적으로 공급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누군가의 논리에 의해서 가격 조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양대 진영이 서로 견제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 에너지도 마찬가지일 거고 앞으로 유럽이 요번에 러시아에게 당한 거를 어느 나라가 안 당하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유럽도 미친 듯이 에너지에 대해서 투자하고 독자 생존하기 위해서 할 거라는 거죠. 그럼 그러는 동안 당장의 경제 논리는 좀 뒤로 미루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정부가 극단적으로 투자하는 이 투자가 아까 말한 중복 투자다 보니 글로벌리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과잉 생산 우려는 없습니까? 충분히 있는 거죠. 앞으로 2, 3년간 과잉 생산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두려워할 거는 2, 3년 뒤에 그 과잉 중복 생산된 거에 허점이 막 나타날 때 말하자면 재고가 막 쌓여서 이제 적체된 것 때문에 떨이를 해야 될 상황이 올 때 그때 투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알지도 못하는 폭락들이 엄청난 사이클이 아닌 사이클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지금의 반대인 거죠. 그래서 거꾸로 앞으로 2, 3년은 엄청난 성장을 대비해야 되는 반면에 이 사이클이 제가 보기엔 밸류체인 재편이 2년 이상 걸립니다. 그렇겠죠. 뭐 공장 짓고 생산하는 네. 게 뭐 순식간에 네. 뚝딱뚝딱 되지 않을 그래서 테니까요. 24, 25, 26 정도까지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은 전 25년까지를 보고 있는데 이 24, 25년은 상당한 성장의 해가 될 거다. 물론 전체는 아닙니다. 아까 말한 정부 주도의 산업에 한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부 주도의 산업이라는 거에 관심을 극히 높여야 되겠죠. 지금
해주신 말씀 냉전을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얘기들인데 뭐 복잡해서 이렇게 되면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약간 헷갈리기도 하는데 말씀해주신 거에서 떠오르는 것들을 제가 적어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방산이라든지 그리고 에너지 같은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귀한 것들 예, 그렇죠. 이제 그런 네. 것들 각국이 탐내는 것들 그렇죠. 예, 서로 양 진영에서 갖고 싶은 네. 것들에 대한 투자를 말씀하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얼핏 지나갔거든요. 네. 어느 쪽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뭐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맞으시고요. 지나간 한 1년여 기간 동안에 바이든 정부가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온 분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법도 보면 지금 크게 법이 2개가 나왔는데 그 칩스 액트라 그래서 반도체 법이 하나 네. 나왔고 그다음에 그 IRA라 그래 가지고 그 인플레이션 그 리덕션 법이긴 하지만 이건 신재생 에너지 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정부가 꼭 주도하고 싶은 영역에 들어간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이 영역 안에 아까 바이오도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바이오도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바이오를 고수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런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보면 어떤 거냐면 기술에 대해서 유독이도 미국은 집착하고 있다. 근데 그 기술 중에서도 반도체 기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분야적으로 독립적으로 드러난 거지 네. 사실은 아주 중요한 기술들에 대해서는 다 프로텍션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술주에 대해서 나쁘게 보는 분들도 많은데 금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술주 시대는 끝났다.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광범위한 기술주 시대는 끝난 거죠. 하지만 정부가 관여해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그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이전보다 앞으로 3년간 더 호황을 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빅텍 중에서도 그거와 직접 관련을 가진 쪽들은 빠르게 리레이팅, 리밸류에이션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예, 그런 면에서는 기술주라 그래서 안 보는 게 아니라 예, 지금과 같은 흐름에서 볼 때는 기술주 중에서 정부 주도의 이런 밸류체인 재편에 사용되는 기술들 그럼 대표적으로 지금 반도체를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기술에 한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호황을 누릴 수 있게 된 거고 이건 버리지 말아야 하는 쪽에 들어가겠죠.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그러다 보니 2개의 법 중에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가고 바이오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다 우리의 중요한 투자 분야가 될 수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평화배당이 사라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앞으로도 10년, 20년 동안에는 방위비 관련된 투자가 활성화될 거다. 그런데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방위산업이라는 게 또 묘하게 재미있는 영역인 게 이 사가는 나라는 다양한데 네. 파는 나라는 세계에 딱 한정돼 있어요. 그 중에 2개는 10년 동안 1, 2위를 서로 바뀌진 않았지만 뭐 그냥 1, 2위 고착돼 있는데 그냥 그 2개의 나라는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투자라는 게 이 방위비 관련해서는 미국 관련된 그런 투자를 우리가 많이 집중해야 된다는 거고 이 방위비에 관련된 이런 방위산업 투자는 지속될 거다. 그래서 한국도 지금 방위산업 얘기를 하지만 한국은 테마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높아졌다가 뚝 떨어지기도 하지만 길게 보면 상당히 길게 갈 산업이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신냉전에서 나타내서 볼 수 있는 그런 산업들입니다. 예. 에너지는 어떤가요? 이게 에너지가 요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드러났듯이 네. 친환경 에너지라는 게 이제 한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 그래서 유럽들도 부랴부랴 이제 뭐 LNG 수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약간 뭐 다시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 연료의 시대가 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이제 네네. 환경 측면에서 그런 네네.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에너지 투자라는 게 결국에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런 신냉전으로 인해서 화석 연료에 대한 경쟁이 될까요? 아니면 재생에너지로 더 빨리 가기 위한 투자가 될까요? 물론 이제 뭐 둘 다 조금씩 있겠습니다만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 쪽의 속도는 시차 이제 얼마 아마 과거보다는 점점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투자 금액을 설정하는 거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고 올해 들어서 연초에 신재생 에너지가 움직이는 이유도 실제로 작년도에 구성 단계에서 지금은 집행 단계로 들어갔죠. 이게 어떤 이유가 있냐면 미국의 그 IRA에 의해서 상황만 보면요. 돈을 책정해놨어요. 5천억 정도를 책정해놨는데 쓰질 못했습니다. 집행을 1,000억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공급망 병목 때문에 하지 못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막 씁니다, 이걸.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작은 기업들에게 실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아주 적극적인 어떤
흐름이 실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게 됐다라는 건 충분히 되고요. 하지만 화석연료랑 그 과거의 국영제에 관련된 에너지도 아주 좋은 논리인데 워런 버핏이 좋아하고 이런 논리들이 뭐냐면 결국에는 바로 바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예전에 화석연료를 사용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전이랑 똑같이 사용하거나 어쩌면 잠시 동안은 더 많이 사용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근데 문제는 공급은 계속 줄 거라는 거예요. 왜? 신재생 에너지에다 투자를 하지 않으면 기업이 주가가 빠져버려요. 엑슨모빌, 그다음에 뭐 쉐보론 같은 데들이 지금 사실 신규 투자금은 다 신재생에 투자합니다. 아, 석유 회사들. 네네네네. 왜냐하면 ESG라는 것 때문에 주요한 투자 기관들이 쉐보론을 팔아버려요. 니네 친환경 쪽에 투자 안 하면 우리는 너희 주식을 안 갖고 있지 합니다. 않겠어. 예, 뭐 블랙락 이렇게 같은 데들이 대표적인 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투자금의 거의 대부분을 신재생 에너지에 써야 하니 돈을 안 넣으니 공급이 늘까요 줄까요? 당연히 줄죠. 네. 그러니까 공급은 주는데 수요는 어때요? 아까 당분간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변화되는 동안에. 그럼 수요는 높고 공급은 주니까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유가가 일정 부분까지 뚝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 논리 중에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고원유 유가에 대한 투자는 안 맞지만 유가에 대한 투자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서 저는 전에도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가 올라간다는 데 투자하지 말고 유가가 일정 수준 이상만 머물면 배당금이 7% 8% 나오는 투자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70불 아래로 내려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요번에도 내려갔다가 왔는데 80불대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제가 보기엔 60불, 70불 정도는 지킬 만한 일시적인 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지금 긴축이 멈추고 인플레이션 떨어지니까 완전히 시장이 전환될 때는 사람들이 유가 투자해서 쉐보론 팔아갖고 딴 걸 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중요한 바로미터는 유가예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가와 관련된 직접 투자는 일정 부분 분위기가 바뀔 때 떨어지는 거를 감수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 그랬기 때문에 그 투자는 지금 하기는 어렵고 거꾸로 제가 지금 충분히 기다렸는데 유가는 일정 부분 제가 말씀드린 걸 나타내니까 유가가 일정 부분 유지될 때는 배당을 많이 나오는 MLP 같은 것들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런 이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기존 화석연료에 대한 좋은 의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렇군요. 고령화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세계가 고령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블랙록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돼서 역시 정부가 지출을 많이 해야 될 거니까 그거와 관련된 투자를 해야 된다. 최근에 CNBC에서는 뭐 고령화 관련된 ETF가 나왔다는 기사도 네. 네네. 있더라고요. 제가 뭐 들어가서 보니까 뭐 그 안에 ETF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 이름이 그렇게 낯설지는 않던데요. 보니까 별로 변별력은 없습니다. 예, 변별력은 없어. 아직은 좀 네네네. 그렇게 보이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고령화에 대한 투자. 결국에는 지금 글로벌 매크로에 가장 영향을 크게 끼치는 결정 동인이 뭐라고 보느냐의 차이인데 저는 인구로 보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레리 서머스가 말한 것처럼 일시적으로는 장기 침체가 이제 사라지고 일정한 성장과 금리와 물가가 나타날 수 있지만 저는 여전히 앞으로 몇 년 뒤에는 또다시 저물가 저성장 저금리로 갈 거라고 보는 이유가 인구 때문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인구가 가져올 수 있는 영향력 중에서 결국에는 고령화되면서 전 세계가 늙어가니까 늙어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노동력이 줄어들면서 기본적으로 예전은 저성장으로 나타났었는데 이게 일정 부분은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성장이라 그다음에 물가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나타난 레리 서머스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과거와 같은 실업률이나 이런 걸로는 가지 않으면서 일정한 어떤 임금은 유지될 거다. 왜냐하면은 활동 인구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뭐 이런 이론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이론들 때문에 고령화되는 거를 어느 정도 반영을 했을 때 어떤 패턴이 올 거냐 중에 첫 번째 우리가 투자와 관련해서 볼 수 있는 패턴은 뭐냐면 팬데믹에 의해서 MG만 향유하던 그런 그 어떤 문화 패턴이 50대, 60대까지 일반화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유튜브 같은 것도 그런 현상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떤 이런 그러니까 SNS 같은 것도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이걸 못 다루는 분이 많았다면 이번에 팬데믹을 통해서 모바일을 다루는
장년층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일반화된 거죠. 그러면 결국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변화된 장년층에게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의 그런 어떤 범위가 넓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 식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는데 결정적으로는 참여 인구가 적기 때문에 임금이 절대로 어떤 임금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게 죽어 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같이 갈 거다라고 하는 이유들 중에 미국이 지금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경제활동 참여 인구가 코로나 이후에 700만 정도가 사라졌는데 그 참여자가 근데 사실상 지금 일자리는 1000만 이상 구인 형태가 이루어지고 네.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공백을 언제 채울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고령화된다고 하면 계속 채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정 부분은 항상 부족한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이 되다 보니 임금은 절대 크게 떨어질 수 없다라는 논리로 보면 인플레이션은 당분간 앞으로 지속되는 기간 동안 임금 인플레이션이 일정 부분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절대로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갈 수 없을 거다. 다시는 그 예전의 저물가로는 안 간다. 뭐 이런 논리도 고령화와 같이 오는 거고 지금 레리 서머스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그러니까 하워드 막스는 제가 지금 말한 이런 물가나 금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요. 레리 서머스는 고령화가 가져오는 정부 지출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생기는 산업의 어떤 변화, 그다음에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그 뭐랄까 성장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다는 얘기를 주로 했죠. 근데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둘 다 타당한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헬스케어나 이런 쪽에 대한 투자는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둘 다 놓친 게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게 뭐냐면 전 세계가 늙어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중국이 2015년도부터 경제 활동 인구가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참여 인구가 이제 줄기 시작했어요. 15년도부터. 그러다 보니까 늙어가는 건 맞는데 전 세계가 늙어나갈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산업 얘기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소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구성 인구의 다수가 소비를 줄이려고 하는 거죠. 소비를 줄이려고 하게 되면 왜냐하면 사실은 늙어지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벌지를 못하니까 만약에 물가가 높아지면 어떻게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냐면 덜 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덜 쓰는 방법으로 가게 될 경우 그게 뭘 나타낼까요? 저수요를 가져오죠. 그럼 그 저수요가 뭘 가져올까요? 저성장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사람들이 말했던 성장이 나타나고 물가가 나타나고 금리가 그래서 올라가는 시기가 앞으로 계속 될 거냐 10년 20년 될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 이 사람들이 놓친 건 뭐냐면 전 세계가 고령화되면 점점점 수요가 작아진다는 걸 놓쳤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고령화된 사람들이 특징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자산은 좀 갖고 있게 돼요. 자산은 갖고 있는데 소비 안 하려고 하니까 어떤 쪽으로 하냐면 과잉 유동성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어디로 흐르게 되냐면 금리에 대한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지금까지 금리를 보면 2% 3%는 보상금이 아니죠. 내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디로 갔냐면 신기술로 갔습니다. 그래서 돈이 움직여서 빅텍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기술주가 올라왔던 거죠. 근데 이런 식의 기술주 상승은 앞으로도 왜 늙어진 고령화된 사람들의 돈은 역시나 이런 그 돈의 값이 높은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건 기술일 거라는 거고 그런 면에서는 계속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산업들은 요번에 침체만 벗어나고 나면 금리만 웬만큼 내려오고 나면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쪽이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만나면 여전히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로 결국엔 돌아가게 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블랙락은 그때까지 안 보고요. 앞으로 1, 2년간 고령화에 의한 고물가 예, 고금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레리 서머스 교수나 블랙록이나 지금 다 말하는 시기, 그러니까 달라지는 세상 지금까지 달랐던 고성장 시기라는 거는 2024년부터 한 2, 3년, 3, 4년 그 정도 기간을 그렇죠. 지금은 얘기를 그 정도밖에는 하는 거죠. 예, 볼 수가 없습니다. 뭐 그 이상의 뭐 세상이 그렇게 갈 거다라는 그런 취지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실 거기까지 말해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그레이트 모더레이션이란 것도 지나고 나서 정의 내린 거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너무 앞선 얘기고 최소한 앞으로 2년 내지 3년을 지배할 수 있는 매크로의 법칙이 바뀐 것만큼은 받아들여야겠죠.